전당대회 끝나도 확 풀기는 힘들어요. 올해 경제는 하반기에도 별 기대하기 힘들다. 민영기업은 다 거의 파산이라고 보면 돼요. 다른 나라에 있으면 이미 금융위기가 폭발했어요. 말 그대로 죽어요. 네, 안유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교수님 모신 만큼 첫 번째 질문으로 네. 이 중국 관련 이슈를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네. 이 질문을 먼저 드려볼 텐데 네. 최근에 이 중국이 계속해서 이 도시 봉쇄를 단행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 한 2분기가 피크였고 한 3분기부터는 나아지지 네.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다시금 또 이렇게 제로 그렇죠. 코로나 정책을 지속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 우리나라 증시가 아무래도 중국 영향을 크게 받다 보니까 네. 이 부분이 또 하나의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전당대회가 끝난다라고 한다면 네. 이 부분이 좀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잘 아시는 것처럼 4월부터 6월까지 상하이가 봉쇄가 됐잖아요. 네. 근데 상하이는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그 경제 구역이잖아요. 그리고 글로벌 물류 허브거든요. 그래서 상하이가 봉쇄되면서 전 세계 물류 공급망에 문제가 생겼고 당연히 중국 경제가 굉장히 특히 소비에서 타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중국 전역에 확산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예를 들면 어느 아파트에 코로나 환자 나왔다 이러면 사람들이 공포심리가, 왜냐면 그게 폐쇄된다라는 이 공포심리가 있어서 막 그 동네 마트나 이런 대형 마트에 가서 사재기를 하거든요. 이번에 며칠 전에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천성 성도 거기서 코로나 환자 발생하면서 도시를 복쇄진했거든요. 네. 한 데서 전체 마트 물건이 다 그냥 사재기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사진이 한국 언론에도 나왔을 텐데, 심지어 이게 상하이가 2달 동안 봉쇄했잖아요. 네. 그러면 2달 동안 중국 사람 특히 고기를 많이 먹어요. 요리에 고기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근데 그 고기를 많이 사놓았어요. 심지어 그 사진에 어떤 장면까지 나왔냐면, 돼지고기를 주로 또 많이 먹어요. 네. 한국은 소고기를 많이 먹는데, 중국은 돼지고기를 많이 먹어요. 그래서 중국의 물가 지수는 돼지고기 가격에 따라서 물가 지수가 엄청 영향을 받아요. 그만큼 돼지고기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 사진에 나온 거 보면 막 심지어 그 자동차에다 돼지고기를 사서 네. 그 뒤에 의자에다 이렇게 막 쌓여놓은 게 나와요. 보는 게 되게 설거프고 좀 슬픈데요. 근데 이런 생고기는 오래 보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는 어떤 것까지 사재기했냐면 달거 있잖아요. 네. 생달거. 왜냐면 고기면 오래 보존 못하니까 그러네요. 생동물을 사재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로. 예, 도시에서 원래 도시에서 안 키우잖아요. 근데 네. 그 정도로 지금 심각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폐쇄, 도시 봉쇄 여기에 대한 이 공포가 이 전체 중국 사람들이 이 머리에 엄청난 큰 충격을 상해 봉쇄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소비에 타격을 엄청 줬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보면은 지금도 지금 33개 도시에서 계속 폐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구역별로 보면 폐쇄한 구역, 아파트에 한 명이 나면 전체 아파트를 바로 폐쇄해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 나와요. 여기서처럼 이렇게 검사하며 나가는 게 아니고 아예 못 나오거든요. 그런 구역이 2,000개 넘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비가, 그래서 중국 경제 지금 원래는 소비가 전체 GDP의 70%인데 그게 일단은 하나는 진짜 봉쇄를 해서 소비를 못하는 경우, 두 번째는 폐쇄 심리에서 오는 이런 공포, 그리고 물자 공급이 또 물류가 막히면서 딸리면서 소비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리고 또 다닐 때마다 지금 폐쇄를 안 한 지역도 다닐 때마다 나갈 때마다 검사를 해요. 우리는 여기서 해외 출국할 때 검사하잖아요. 네. 근데 그건 그냥 나갈 때마다 검사를 해야 돼요. 중국은. 그럼 사람들이 10번 나갈 거 한 번 나가잖아요. 귀찮아서 시끄러우니까. 그러니까 귀찮고 이러니까. 그래서 소비가 타격을 엄청 받아서 지금 중국이 소비가 줄어든다라는 거는 중국 경제가 세 개잖아요. 네. 소비, 수출, 투자인데요. 투자는 좀 이따 부동산 때 얘기해 드리고요. 일단 소비가 엄청난 타격을 받아서 지금 시진핑 정부가 하고 있는 이런 제로 코로나 정책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경제에 준 타격이 굉장히 큰데 왜 시진핑은 계속 할까?
그리고 우리가 많은 이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혹은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하건대,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 20차, 제20차 전국 대표대회가 이번에 날짜가 나왔는데요. 10월 16일. 네. 10월 16일 열리는 걸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번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 대표대회는 가장 중요한 대회예요. 이유는 시진핑이 2012년에 정권을 잡아서 10년이 흘렀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당서기가 관례대로 하면 당서기가 바뀔 때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다른 사람이 이번에 시진핑을 대신해서 중국 공산당 당 총서기로 이번에 선출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관전 포인트가 시진핑이 3년임을 하냐, 네. 아니면 다른 사람이 오냐가 엄청난 이번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 관전 포인트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은 시진핑이 계속 한다, 3년이면 한다, 이렇게 지금 대부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공산당이 등소평이 사실 78년 계획 개방하면서 정치 체제 계획에서 제일 중요한 게 4년임을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권력이 원래 가게 되면 부패가 발생하고, 그렇죠. 권력 부패가 발생하고, 그러면 이게 공산당이 문화대혁명 같은 큰 실수를 저질렀잖아요. 네. 그런 실수가 또 온다라는 이런 공산당 내부의 일관적인 결론이 있었기 때문에 등소평부터 절대 4년임 못하게 해놨어요. 근데 이게 이번에 만약에 시진핑이 4년임 하면 깨지는 거예요. 이거는 공산당의 엄청난 메시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시 한번 어떤 1인이 중심이 되는 모태동 당시에 독재를 했잖아요. 그것처럼 공산당이 원래는 집체 영도 제도, 여러 명이 같이 영도하는 영도 체제에서 우리가 집단 영도 체제라 하잖아요. 거기서 1인이 독재로 영도 체제로 바뀌냐 안 바뀌냐의 상징적인 사건이 되고 또 그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이게 중국 공산당 정치 역사에 엄청난 지금 또 다시 한번 지금 큰 일이 발생하냐 안 하냐 이슈인데, 어쨌든 지금 8월, 지금 9월이 됐잖아요. 그러면 요 2개월 사이에 안정이 정치해라고 하거든요. 중국에서 정치해, 가장 중요해. 네. 그래서 올해는 정치해다 이래서 지금 안정이 가장 중요하니까 3년임에 대해서 기득권 세력이라든가 혹은 그 반대 세력이 엄청나게 반대할 거 아니에요. 네. 왜냐면 저 사람이 세 번째로 계속하면 원래는 그 자리에 가야 될 사람이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럼 권력 투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쟤 나가줘야 되는데 내가 하는데 제가 계속 있으면 못하면 어떻게 되죠? 불만이 공산당 내부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에서 엄청난 집단 반발이 일어날 거고 정치 안정이나 사회 안정이 엄청난 도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지금 시진핑 하는 이런 제로 코로나 정책이 자기 어떤 정치 3년임을 위해서 어떤 반발이라든가 사회 막 시위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실시하면서 집에서 계속 가만히 있게 한다. 예, 가만히 못 나오잖아요. 나오려면 검사해야 되고.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조금 어떻게 논리적으로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그 논리로 보면은 그럼 공산당 20차 전국 대표대회가 10월 16일에 그때 마무리되면, 그러면 뭐 10월 말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자기 정권을 했으니까, 장악했으니까 풀지 않을까. 이렇게 논리가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만약에 진짜 자기 정권 3년임을 위해서 그 사전에 어떤 불확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지금 강력하게 계속 한다 하면 좀 완화되겠죠. 그걸 논리로 봤을 때는. 왜냐면 이제 자기가 정권을 확보했으니까 완화가 되겠죠. 완화도 안 된 문제가 뭐냐면 중국 경제가 지금 상반기에 언론에 나왔지만 중국 통계에서 발표했지만 통계국에서 발표했지만 2.5%입니다. 2분기에 0.4%거든요. GDP 성장률. 예, 그래서 상반기에 2.5%예요. 근데 올해 양회에서 3월 양회에서 올해 경제 목표를 5.5%로 했어요. 맞아요. 근데 2.5%라는 거는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하반기에 또 이렇게 제로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소비가 이렇게 타격받고 이러면 그러면 5.5%는 물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는 것이 만약에 하반기에 이거 좀 완화하고 제로 코로나를 완화하고 투자를 엄청 인프라 투자 있잖아요. 인프라. 네. 엄청 중앙정부에서 때리고 이러고 하면 수출이 좀 더 괜찮게 유지되고 이러면
만약에 하반기에 5.5%, 하반기에 네. 3분기하고 4분기에 5.5%로 경제를 유지하면 전 평균 4%대는 할 수 있어요. 아, 예. 근데 지금 보세요. 10월 16일에 전당대회까지 안 풀어줄 거예요. 그럼 풀었다 해도 뭐 11월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럼 진짜. 그거는 4분기잖아요. 어. 그러면 제 보기에는 올해 경제는 사실상 5.5%는 100%안 된다라는 거고 지금 4%대냐 중국에서 생각하는 게 더 사자는 찍자라는 거면 네. 하반기는 5%대 넘어가야 된다는 거고 근데 글로벌 IB들은 지금 다 2% 3%로 봐요. 3%로 보는 게 많고요. 작게 보는 건 2%, 심지어 마이너스로 보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전당대회 끝나도 확 풀기는 힘들어요. 지금서 계속 관리를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이번에는 공산당 총서기가 뭐 시진핑이 한다고 하면 3년이지만 또 내년 전국인민 대표대회에서 한국말은 국회거든요. 네. 거기서 국가주석이 선출이 돼요. 그리고 그게 그러니까 중국 국가주석, 그 다음에 공산당 총서기, 네. 그 다음에 공산당 내부에 또 군사위원회 있어요. 군사위원회 주석, 이 세 개 자리가 가장 중요한 자리인데 한 사람이 하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번에 공산당 대회에서는 당 총서기와 군사위원회 주석이 시진핑이 한다고 해도 내년 전국민 대표대회에서 주석으로 또 선출이 돼야 돼요. 그럼 일반적으로 공산당 총서기가 되면 보통 한 사람이 하기 때문에 무난하게 한다고 하지만 네. 그래도 그때까지는 정치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도 1인자가 돼야 되지만 그 밑에 또 뭐 이래 정치인들을 좀 이렇게 안위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네. 이 뭐 자기 반대 세력도 있을 거고 아. 또 이렇게 좀 이렇게 해주고 권력 자리를 이렇게 배분해줘요. 그 권력 자리 배분이 언제 끝나면 내년 3월 양회에서 끝납니다. 3월 양회. 그럼 그때까지는 중국이 어떤 상황이냐면 정치해인 거죠. 그러니까 정치 민감한 기간이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제로 코로나 이런 것들이 팍 터지면 예를 들면 중국은 인구가 14억이잖아요. 네. 지금 한국이 몇만 명이잖아요. 지금 네. 7만 명, 6만 명 이렇게 발생하는데 네. 중국은 그게 10배라고 보면 돼요. 60만 뭐 100만 이렇게. 네. 그러면 만약에 제로 코로나를 팍 풀었는데 하루에 막 몇백만 명씩 나와. 이러면 또 양회에 가서 막 이렇게 분위기가 정치 분위기가 흔들릴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면 내 생각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힘들 거다. 그때까지는 계속 이런 관리 정책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는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경제는 하반기에도 별 기대하기 힘들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그렇다면은 사실 한국 입장에서는 네. 아무래도 중국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수출 데이터 이거 네. 매달 발표가 되는데 네. 지금 4달째 대중국 적자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면은 사실 방금 말씀하신 그 제로 코로나 정책을 내년 3월 양해까지는 풀기 힘들다라고 한다면 네. 그때까지는 약간 좀 이러한 부정적인 스탠스를 좀 감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질문하신 거 보면 두 개 이슈예요. 하나는 중국 경제가 안 좋음으로써 오는 한국 수입이 줄어들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는 제가 주로 중국의 소비에 대해서 코로나로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는 수출과 투자입니다. 예. 근데 일단 투자는 중국은 투자가 부동산 투자 중심으로 돼 있어요. 네. 부동산 투자가 전체 GDP를 이끌어가는 효과가 한 25% 정도 되고 또 그 부동산이라는 게 관련 연대 산업이 가장 넓어요. 이 연관된 산업이. 아. 예를 들면 내가 이 아파트를 하나 지면 그 안에 뭐 전자품이 쫙 들어가잖아요. 그다음에 그렇죠. 인테리어를 쫙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다음에 뭐 전기 쓸 거고 뭐 물 쓸 거고 이렇게 연대 이렇게 이끌어진 산업들이 제일 넓어요, 부동산이. 그래서 부동산이 잘 가면 관련 소비나 관련 투자나 관련 이런 산업들이 같이 성장해요. 그리고 관련 투자가 또 같이 확대가 돼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중국 경제에서 가장 중심축에 있는 가장 주도 산업이고 가장 핵심이었는데 지금 중국 부동산 투자가 엄청 안 좋거든요. 지금 데이터 통계국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보면 중국이 100대 부동산 기업들, 100대 부동산 기업들이 지금 매출이 올해 거의 50% 줄었거든요. 매출이. 네. 이거 매출이 50% 줄었다는 거는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거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렇죠. 지금 부동산 100대 기업 중에 민영 기업은 다 거의 파산이라고 보면 돼요. 민영. 네. 지금 살아남은 게 중앙정부의 계열, 그리고 국유 계열, 나라 부동산 기업들이 지금, 지금 생존해서 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 민영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번에 흥다 부동산이 터졌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다 그냥 파산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번에 또 중국의 제16위, 16위에 있는 부동산 업체도 지금 이번에 부도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위안화로 하면 4,500만 밖에 안 돼서 한국 돈으로 하면 1,000만 원씩 8억이니까 4,000만 48, 한 100억도 안 되는 돈을 부도낸 거예요. 원화로. 이거는 엄청 작은 돈, 부동산 기업에는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작은 돈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부도낸 거 봐서는 얼마나 중국 부동산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걸 지금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이 안 좋기 때문에 투자도 지금 힘들잖아요. 근데 투자를 많이 해야, 예를 들면 한국 부품이 주로 수출해요, 중국에. 네. 한국하고 중국의 무역 관계는 부품 소재 수출입니다. 근데 부품 소재 중에서도 완제품 수출이에요. 네. 그러니까 왜 적자냐? 옛날에는 부품이라는 게 여러 가지예요. 완제품이 있고요. 반제품이 있고 원자재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중국의 산업들이 들어가는 부품 소재는 처음에는 일본 거 많이 썼어요. 네. 일본, 독일 거. 후에는 한국 거 많이 썼어요. 왜냐면 한국이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주로 중국 수출이 한국이 흑자를 몇백억씩 계속 남겼는데 대부분 7, 80%이 부품 소재였고요. 근데 그 구조가 지금 변하기 시작했어요. 부품 소재를 한국에서 완제품, 반제품, 원자재를 다 한국에 수입해 가다가 이제는 중국 기업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중국 기업들이 반제품하고 원자재를 더 잘 만드는 거예요. 가성비가 더 좋은 거예요. 성능도 좋고 가격도 절반. 그러니까 반제품하고 원자재는 중국 것 국산화를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수입이 이제는 완제품만 남았어요. 그게 뭐 완제품, 반제품 차이는 뭐냐면 완제품은 그냥 사다가 끼는 거예요. 그게 이런 카메라, 네. 한국의 뭐 삼성전자 OLED 이런 걸 갖다 그냥 넣어서 쓰는 거고 네. SK 하이닉스 메모리 네. 그걸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이렇게 우리 보면 완제품이고요. 반제품은 여기서 수입한 다시 만들어가지고 깨넣는 걸 말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는 구조가 완제품 말고는 한국에서 수입하는 게 없다. 그래서 왜 적자냐? 그건 중국 경기가 하락에 따른 이런 수입 감소보다도 이제는 중국 수출 구조가 변했고 중국에서 주로 국산화율이 7, 80%다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지금 남은 게 고부가가치 영역에서의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금 수입하는 거 말고는 중국 국산이 다 대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느 정도 되지 않냐면 한국의 제조업들 있잖아요. 이제 네. 반제품, 완제품을 중국 거 수입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수입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적자인 거예요. 아, 옛날에는 수출이 더 많았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 수입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게 왜 중국 수입이 더 많아졌을까? 중국의 반제품과 완제품이 가성비가 더 좋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중국 부품들이 이제 한국 와서 시장 점유율을 점점 높이고 있어요. 일례로 그 충전 인프라 있잖아요. 네. 특히 미래 4차 산업 영역에서의 부품은 중국계 월등히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 시대잖아요. 거기에들은 부품이 중국계 훨씬 가격이 절반이고 성능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한국하고 중국과의 무역 관계가 변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자가 일시적인 게 아니고 추세적인 거다. 옛날에 한국하고 일본 관계하고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는 한국도 적자 시대에 지금 도래했기 때문에 기업들도 이제는 고민하는 게 달라져요. 옛날에 특히 중국 시장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부품 소재 만들어서 수출하는 구조에서 특히 한국의 대기업들이 먼저 나가고 삼성이나 대우 이런 기업들이 나가고 그 계열사들이 쫙 따라 나가고 네. 안 나간 기업들도 여기서 세컨드 스럴드 밴드사로 부품을 만들어서 공급을 했잖아요. 이런 구조는 이제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 기업들이 생존 전략은
고부가가치의 완제품을 어떻게 잘 만들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세계 최고 1등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이게 꼭 중국과의 무역 적자 문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다른 나라 시장에서도 중국 기업하고 경쟁해서 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중국에서 단순히 무슨 적자가 이 문제 아니고 중국 시장 빼더라도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특히 반제품 원자재 경쟁에서 중국 기업이 다 따라왔고 대체를 하고 있고 이제는 완제품도 공격을 받잖아요. 경쟁 네네. 압력을 받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최고 제품,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중국 시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문제라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앞서서 이제 네. 중국이 이제 부동산이 차지하는 전체 GDP 비중에서 상당히 높다. 그리고 여기와 연관돼서 투자라든지 소비도 그렇죠. 발생을 한다라고 네. 하셨는데 막 그렇게 부도가 나고 있으면은 네. 일단 듣기로는 상당히 심각한 것 같은데 네. 혹시 그래서 이 중국발 뭐 부동산 때문에 발생하는 뭐 금융위기? 그렇죠. 이런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있죠. 그래서 지금 이미 이게 중국에서 통제해서 그렇죠. 만약에 다른 나라에 있으면 이미 금융위기가 폭발했어요. 중국은 공산당이 통제하는 경제 체제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계속 중국에서 지금 언론에서 이런 걸 좀 다루지 않아서 그런데 지난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발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 하남성 이런 지방 지역에서 한국과 똑같단 말이에요. 분양 대금을 냈잖아요. 네. 집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마지막 납입금까지 내서 집을 분양받잖아요. 네. 근데 그걸 사는 사람들은 은행에서 대출해서 분양 대금을 냈잖아요. 네. 근데 홍다가 파산 사례에 들어가면서 홍다가 집을 못 올리게 된 거예요. 근데 홍다는 중국이 1등, 2등 기업이에요. 부동산. 네. 근데 걔네들이 집을 못 올리게 되니까 분양 대금은 다 받았어요. 다 썼어. 근데 집은 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구매자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계속 분양 납입금을 했잖아요. 네. 자기 돈으로 낸 게 아니라 한국도 그렇잖아요. 우리 부동산 분양 받으면 자기 돈으로 사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거의 없죠. 납입금도 1차 납입금, 2차 납입금 다 이렇게 은행 대출해서 내는 거잖아요. 맞아요. 중국 똑같잖아요. 그래서 지분은 올라 못 간다고 회사가 부도났는데 중국 국민들은 은행에 납입금을 계속 낸 거예요. 대출을. 네. 왜냐면 그거는 자기하고 은행과의 대출이니까 지분은 못 받았는데 납입금은 계속 냈어요. 대출은. 그러니까 은행은 리스크가 없었어요. 지분은 올라 안 갔는데 이 국민들이 지분 못 받으면서 대출금 계속 이자 내고 원금 내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중국 사람 착해요. 그러다가 이게 제로 코로나 정책하면 경제가 엉망이 됐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벌이가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자리가 안정적이고 이러면 이게 그래도 은행 대출을 자기가 했으니까 내는데 경제가 엉망이 됐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대출은 계속 내야 되고 지분 못 받았고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폭발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시위가 발생한 거예요. 사람들이 거리를 몰려나와서 우리는 이제 은행 대출금 안 갚는다고 그 블랙카 쓰고 네. 시위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26개 도시에 확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은행들은 원래는 분양이 올라 안 가도 은행은 자기 위기가 아니었는데 이 사람들 어서 대출금 안 갚으면 어떻게 되죠? 부동산 위기가 은행 위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지금 한국의 저축은행들 비슷하게 중국의 은행들은 특히 지방은행들은 다 부동산 대출이에요. 다 신용 대출이 아주 적고요. 담보 대출이에요. 부동산 담보 대출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부동산 가격이 1억대, 1억 부동산 칩시다. 그걸 대출했을 때 그걸 1억짜리를 5천만 원으로 계산해서 대출을 해주잖아요. 네. 담보 자산을 5천만 원을 계산해 주는데 부동산이 대폭락해서 그게 5천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은행들도 부실 대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산 사람도 엄청난 손실이기 때문에 대출금 갚을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은행 위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는 은행 위기예요. 그래서 원래는 중국에서 국가 부채율이 너무 높으니까 부동산을 이제는 조정을 안 하면 중국 경제가 제가 늘 말하는 게 시멘트 경제라고 하거든요. 네. 중국 경제는 어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경제가 굴러가는 경제가 아니라
계속 부동산이 잘 되면 경제가 잘 가고 부동산이 무너지면 경제가 무너지는 이런 악성순환에 과거 10년을 계속 왔어요. 그러니까 돈이 계속 돈 풀면 부동산 가고 돈 풀면 부동산 가니까 정부에서 푼 돈들이 고부가가치 4차 산업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이 물을 먹는 하마가 된 거예요. 돈이 다른 미래 산업에 못 가니까 산업이 구조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미래 산업 전체 산업 구조가 고부가가치 산업 쪽으로 가야 사람들이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일하면서 월급도 높게 받고 월급이 높아져야 소비도 많이 하고 소비 주도형 경제로 가는 거죠. 근데 이게 돈이 풀면 부동산이 부동산 가격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돈이 풀면 부동산에 돈이 다 흡수해 버리니까 부동산이 돈을 꽉 안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돌리는 폭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돈이 풀면 들어가고 풀면 아까 다른 산업 발전 못하고 사람들이 소득은 올라 못 가면서 부동산 투기만 발생하고 이게 굴리는 폭탄처럼 되면서 마지막에 고가에 갈 때 누가 산 사람이 어디서 부동산이 무너지면서 미국처럼 금융위기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이걸 조정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쪼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2018년부터. 그 전에도 몇 번 했는데 경제가 무너지니까 또 손 놓고 경제가 무너지니까 또 먹고 이렇게 몇 번 부동산에서 이 조정하려고 하다가 경제가 무너지니까 또 풀고 하다 보니까 2018년부터 딱 결심한 거예요. 이제는 왜냐면 2018년에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 갈등이 터지면서 맞아요. 네. 기술을 수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중국에 기술 주지 마. 네.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미국 가서 기술 사오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천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돈은 계속 이 부동산 쪽에 가니까 기술 쪽에 돈이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당국에서 이러다 나라가 망하겠다. 기술은 이젠 해외에서 못 사오고 기술은 자체 개발을 해야 되고 그래야 글로벌 경제를 키워가는데 네. 돈이 계속 부동산 가고 이러니까 딱 결심한 거예요. 이제는 원천 기술에 돈이 안 가면 나라가 망하니까 부동산을 조정해서 돈을 빼자 이렇게 되는 2018년에서 엄청 쪼이기 시작해서 산불 막 이런 대출도 못하게 하고 뭐 그다음에 1인 2주택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뭐 그 초기 납입금을 엄청 올리고 해서 조정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이렇게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부터 여러 가지요. 미국하고 중국이 전반적으로 부동산 조정하자. 미중 갈등 때문에 수출이 어려워졌고 중국 기술기업 타격이 엄청 커졌고 그리고 또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설상가상이 되면서 부동산 경제가 확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중국 당국이 부동산이 확 죽으니까 중국 경제가 지금 위기가 오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또 풀기 시작했어요. 근데 좀 늦지 않았을까? 왜냐면 헝다가 무너지면서 중국의 부동산에 대한 타격이 너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늦게 지금 살릴 수 있을까? 지금 돈을 엄청 풀었는데 지금 잘 안 나거든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조금만 금리 내리면 확 살아났어요, 부동산이. 조금만 돈 풀면 확 살아났어요. 근데 지금 안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중국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번에 조정이 실패하잖아요. 지금 막 살리고 있잖아. 난리 났잖아요. 네. 중국 심지어 지금 어느 정도를 하냐면 공무원들 보고 집을 막 네 채씩 사라고 막 압력을 주고 있어요. 그 정도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기입니까? 왜냐면 부동산이 무너지면 중국 경제 괜찮은 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부동산이 살려 못 내면 중국 경제는 죽습니다. 말 그대로 죽어요. 그래서 절체절명의 상황이 왔고 지금 은행 위기를 지금 막 쉬쉬쉬 하는데 부동산 완전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중국은 은행은 다 파산이죠. 특히 한국말하면 부산은행 뭐 이런 광주은행 저 지방은행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대출 다 했어요. 그 5대 은행이 살아난다고 나머지 지방은행들 다 무너지거든요. 근데 지방 경제는 지방은행이 하거든요. 지방은행이 주로 금융 융자 역할을 해준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중국이 지금 경제가 정말 절체절명의 가장 중요한 위기에 왔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즌이 빨리 코로나를 풀어야 되거든요. 제로 코로나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우리 애들 말로 하면 저 학교에 있잖아요. 애들 가르치니까 애들 말로 하면 멘붕이 온 거예요. 그렇죠. 네. 이 절체절명이 있게 그럼 제로 코로나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비라도 마음대로 좀 하게 해서 경제를 좀 연착륙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게 온 거예요. 이 도대체 이게 뭐지?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사람이지? 이렇게 되게. 근데 권력자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내 권력을 먼저 갖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 내년 3월까지는 버티면 그렇죠. 되니까 그 생각인가 보죠. 예, 그 생각인 거죠.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지금 증시에서 우려하고 있는 거는 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네. 미국발 엄청난 긴축 네. 이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 중국 부분도 상당히 좀 뇌관이 될 수 있겠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거는 진리입니다. 내가 큰 돈 벌 기회가 왔다라는 거예요. 97년, 98 한국 외환위기 왔잖아요. 네네. 그때 부동산 산 사람들은 다 지금 어마어마한 부자 된 거죠. 지금 그런 시기가 오는 겁니다. 100만 원 투자한다 이러면 그렇다면 이런 불확실성이 만연한 상황에서 네. 과연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네.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는 항상 이래요. 이거는 진리입니다. 네. 제가 그 자본시장연구원에 있었는데요. 자본시장연구원이 금융업에 있는 분들은 아세요. 그러니까 자본시장 쪽 싱크탱크 기관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거죠. 그 금융이면 세 가지입니다. 증권, 은행, 보험이에요. 그럼 한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책연구원이 다 있어요. 네. 그럼 한국금융연구원은 은행 관련 정책, 보험연구원은 보험 정책, 나머지는 자본시장연구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국제금융연구를 7년 했어요. 그래서 이 증권 쪽 그걸 오래 봤단 말이에요. 근데 확실한 게 있는데 그때 내가 기억이 너무 뚜렷해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데 네네. 한국 여러분 가서 지수를 한번 보세요. 한국 코스피 지수를 2010년부터 2012년, 13년까지 갇혀 있어서 지수가 네네. 이 지수가 변동이 없었어요. 이게 상하 5% 10% 요 사이에 변하다 보니까 맞아요. 네.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제일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변동이 없다라는 거는 돈을 못 번다는 말이에요. 근데 불확실성, 우리가 금융에서는 불확실성이라는 거는 위기입니다. 근데 위기 말 그대로 위험과 기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확실한 건 위험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이 잃을 확률이 다른 때보다 높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 마인드를 확실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돈을 잃을 확률이 훨씬 높을 때다, 지금은. 그러나 금융이라 본질은 뭐냐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고위험, 고수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험이 크다라는 거는 반대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던 기회가 왔다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네. 아까 앞에서 말한 2010년, 2011, 12 그때는 위험은 크지 않아요. 많이 잃을 확률은 적어요. 맞아요. 네. 그렇지만 돈을 크게 벌 확률도 거의 없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위기가 엄청 확산되고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돈 잃을 확률이 엄청 크다. 대신에 돈 벌 확률도 엄청 크다. 일단 이 마인드가 확실히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 입장에서 위험을 감수 안 하고 큰 돈 벌겠다라는 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포기하셔야 돼요. 근데 의외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높이 올린다라는 말로 사람을 해놓거나 네. 그런 전문가들이 있어요.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투자해서 어떤 큰 성공을 이루겠다는 말은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큰 위험을 질 자질이 있냐, 소질이 있냐를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내가 위험을 감수할 소질이 없다. 이러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이런 불확실한 시기에 하면 안 돼요. 큰 돈을 잃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위험을 태킹할 소질이 있고 위험이 많다는 거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단 말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어떻게 돈 버냐를 연구해야 되는 거죠. 위험을 태킹하면서. 그 말은 리스크 해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위험이 많다라는 해서 나쁜 게 아닙니다. 위험이 많다라는 거는 내가 그 위험들을 하나하나 해지할 수 있는 방안을 내가 갖고 있다라는 거는 내가 큰 돈 벌 기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확성의 시기에 오히려 투자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가 왔다란 말입니다. 두 번째, 위험이 크다란 말입니다. 세 번째, 큰 돈 벌고 싶으세요? 위험을 태킹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그러면 그 위험들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위험들을 하나하나 내가 해지하는 방안이 있냐를 검토하면 내가 실제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기 가장 좋은 시기예요. 그래서 무슨 공부를 해야 되냐? 과거의 위기 공부를 하면서 이 위험들을 내가 해지를 어떻게 할까? 그 위기에 대한 공부를 해서 그 위기를 통해서 위험을 해지하는 방안을
갖고 있으면 지금 가장 좋은 투자 기회인 거죠. 마치 그 97년, 98년 한국 외환위기 왔잖아요. 네네. 그때 이 강남 아파트도 그렇고 한국이 그때 완전 국가 도산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현금 1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대부자가 되던 시대예요. 왜냐면 그때 1억을 빌려주면 막 이자를 막 50%, 막 100%씩 받는 시기였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때 부동산 산 사람들은 다 지금 어마어마한 부자 된 거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모든 자산이 다 막 70%, 80%씩 떨어질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 현금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때 자산 시장에 들어갔으면 사실 그 회복이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국이 제일 먼저 외환위기에서 벗어났거든요. IMF 체제에서 가장 먼저 졸업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한 5, 6년 지나서 바로 그냥 고속도로 성장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위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후에 다 적어도 다 중소기업을 갖고 있는 성공한 인생을 살았죠. 네네. 그래서 지금 그런 시기가 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위기 해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방금 말씀하신 그렇다면 현금을 잘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건지 네. 뭐 약간 구체적인 해지 방법 뭐가 있을까요?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현금 보유량을 확실히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그냥 100만 원이 있다. 네. 100만 원 투자한다 이러면 50만 원 무조건 현금 갖고 있어야 되고요. 나머지 50을 투자를 해야죠. 왜냐면 지금처럼 좋은 투자 기회가 다시는 안 올 수도 있으니까. 뭐 또 오겠죠. 늘 시장 기회가 있으니까 그냥 제가 강조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럼 나머지 50을 위험 투자를 하는 건데 위험 투자 두 가지입니다. 주식하고 채권이에요. 근데 지금 채권이 좋은 게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채권에 한 30%를 투자해요. 그러면 30만 채권 투자해요. 그러면 20%는 한번 베팅해라는 거예요. 왜 인생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요. 그래봤자 100년밖에 못 삽니다. 그럼 100년을 가늘게 평범하게 살 것인지 아니면 굵게 진하게 살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근데 20% 정도는 베팅할 만해요. 우리 인생 사는데 그렇게 베팅 안 하며 사는 건 좀 인생 낭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20%를 위험 투자를 하는데 위험 투자라는 거는 주식 투자도 있고 파생사무 투자도 있고 환율 투자도 있어요. 네. 금리를 잘 읽는 사람은 금리는 거시경제를 베팅하는 거예요. 네. 근데 금리를 읽는 게 조금 쉬울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 우리처럼 경제학자들이 금리가 어떻게 갈지를 알려줘요. 근데 거의 정확해요. 금리 예측이 쉬워요. 그러면 이럴 때는 환율 투자라는 거는 국가 경제에 대한 베팅입니다. 금리에 대한 베팅이에요. 네네. 환율은 네. 거시경제에 대한 베팅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시경제를 살린다. 국가에 대한 뭐 국가 간의 이런 전략이라든가 국가 간의 이런 걸 잘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거시를 잘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증권사에 가면 우리가 매크로 애널리스트하고 마이크로 애널리스트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매크로 원래 거시경제 애널리스트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분석이 거의 맞습니다. 거시경제 읽는 게 거의 맞아요.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환율 투자도 요즘에 되게 좋아요, 사실. 지금 한국 원화 환율의 변동폭이 얼마나 큽니까? 네. 아니면 주식 투자예요, 위험 투자. 아니면 파생상품 투자입니다. 근데 파생상품은 레버리지 투자이기 때문에 위험해요. 파생상품 투자는 제로섬 게임이에요. 그렇죠. 네 호주머니에서 뺏어오는 게임이에요. 네. 근데 주식 투자는 윈윈 게임입니다. 같이 돈 버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주식 투자가 위험 투자에서 제일 무난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이럴 때 주식 가격이 다 50%씩 떨어졌잖아요. 이럴 때 평시에 공부했던 주식을 사놓는 거죠. 마음껏 사놓는 거죠. 예. 근데 공부를 안 하고 누구 이게 좋다 해서 왕창 사놓고 누구 이러면 안 돼요. 내 리스크 헤지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그 사는 주식에 대해서 알고 공부를 알고 그 주식의 위험이 뭔지를 알고 어떤 경우에 주식이 떨어지냐를 알고 사라는 거예요. 그거는 공부를 통해서 그 위험은 해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주식을 한 10개 공부하는 건 어렵지만 주식을 한 2개 공부하는 거는 쉬워요. 그러면 그걸 공부를 통해서 그 기업이 존재하는 어떤 경우에 이 주식이 떨어질까 그 경우를 공부하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 걸 리스크 해지 방안을 짠다고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적어도 주식이 엄청 망해도 거리에 나는 일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 때문에 채권에서 돈 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산 포트폴리오를 잘해야 되겠죠. 예.
궁금한 게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를 감내하시면서 네. 혹시 그 뭐 어디에 투자를 하시는지 뭐 섹터라든지 그런 거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확실해요. 저는 처음에는 부동산 투자를 많이 했어요. 제가 부동산 투자를 2008년부터 2007년, 2008년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까지 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중국, 한국 다 합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사실 부동산 시장은 끝났어요. 돈 버는 이제는. 그래서 부동산 다 처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지금 저는 제가 관심 가는 섹터는 두 가지입니다. 미래 4차 산업 쪽하고요. 그 다음에 그 신재생 에너지 쪽이에요. 환경 쪽. 네네. 그리고 제가 지금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쪽 투자하고 있고요. 그 다음 메타버스 관련 쪽 이 두 가지를 주로 제 투자하는 섹터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돈을 부동산에서 지금 며칠 전에도 지금 매도를 했고요. 그 돈들을 다 이쪽으로 지금 네. 콘텐츠, 교육, 메타버스 이쪽으로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안 그래도 뭐 신재생 에너지 쪽, 환경 쪽 그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또 네. 우리나라에서 네. 사실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반도체도 있지만 네. 2차 전지가 있어요. 네. 뭐 중국과 같이 약간 그렇죠. 좀 글로벌에서 탑 클래스에 그렇죠. 위치해 있는 그런 산업인데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 국내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관심이 좀 뜨거운 편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약간 2차 전지, 국내 2차 전지 산업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때 바이든이 한국에 출장 왔잖아요. 국빈 방문해 온 게 아니고 정상으로서 온 게 아니고 일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고 삼성을 방문했고 네. 근데 왜 그랬겠어요? 한국에서 제일 주목하고 보고 있는 게 한국의 반도체와 한국의 배터리입니다. 네, 네. 왜냐면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고요. 미국은 이 배터리가 굉장히 지금 약해요. 그래서 그 한국의 이런 우세 산업을 우리가 칩4라고 하잖아요. 반도체 공급망 차원에서는 칩4 개념으로 해서 공급망을 같이 갖고 가자. 그래서 한국이란 나라를 바이든이 한국 와서 전달한 메시지는 이런 거죠. 미국에 있어서 한국이란 기술과 안보를 같이 가는 거다. 그래서 공급망을 같이 가자. 무슨 공급망? 반도체하고 네. 이 배터리 쪽은 같이 간다. 왜냐면 미래는 우리가 석유 시대에는 석유 자동차 시대에는 오펙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네. 석유 자동차 시대에는 석유를 장악한 자가 왕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펙 국가들이 중동 국가들이 기름만 팔면서 편안하게 살아왔잖아요. 가스를 팔고 러시아 같은 나라들 네. 이런 나라들이 왕자였다면 미래 신재생 에너지 시대에서는 배터리를 가진 자가 오펙입니다. 그래서 한국, 일본, 중국이 배터리 강국이에요. 동북아 3국이 미래 산업에서 가장 핵심 기술을 갖고 있어요. 여기가 오펙입니다. 네. 그래서 바이든이 막 열심히 출장 온 거예요. 왜 출장 왔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한국, 우리 동맹국이잖아. 빨리 미국에 투자해. 뭐 반도체하고 배터리 빨리 해. 그래서 한국 대기업들이 그래 하겠다고 간 거잖아요. 갔는데 미국의 그 반인플레이션 법이 통과가 되면서 네. 보조를 미국에서 생산하거나 미국에서 부품을 조달하는 기업한테만 전기차 보조를 주겠다는 바람에 네. 한국의 자동차 업체들하고 여기 현대나 그리고 이런 배터리 업체들이 당혹스럽게 된 거죠. 왜냐면 우리가 내내 일자리를 만들고 내년 또 필요해서 달려가서 공장을 만들었는데 인플레이션 법이 통과되면서 결국은 다 미국에 와서 해라. 미국에 와, 이게 2027년, 8년은 100% 다 미국에서 해야 돼요. 그렇지만 전기차 보조를 안 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밖에 생각 안 하는 거죠, 미국이. 그러면 한국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한국은 그래도 미국하고 FTA를 맺은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그 인플레이션법 통과법 내용을 보면은 부품 조달은 한국하고 FTA를 맺은 나라들에서 조달하는 것까지는 그런 걸 해줘요. 네. 보조를 해줘요. 근데 자동차 수입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반드시 현지 생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 같은 거는 이런 거 부품에 속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이런 쪽 수출은 우리가 뭐 긍정적으로 본다고 해도 문제는 중국입니다. 이게 중국을 배척하는 거잖아요. 중국은 미국하고 그렇죠. FTA를 안 맺었어요. 그래서 중국하고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중국은 또 배터리가 CATL, 중국의 제일 중요한 배터리 기업이 CATL하고 BYD거든요. 네. BYD하고 CATL인데 얘네들은 지금 미국이 대놓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 기업을 지금 벤제하는 게 지금 인플레이션법이잖아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타격을 받는다 이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는데 근데 내 보기에 그것도 한 10년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이 아무리 이렇게 해도 저는 보는 게 10년에는 왜냐면 이게 2028년, 29년 돼야 100%로 일단 가는데 지금 전체 이 인플레이션의 예산안이 한 7,900억 달러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걸 어떻게 자금을 조달해낼 문제인데 지금 내놓은 그 대안을 보면은 세금을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10대 기업들이 뭐 세금 15% 법인세를 해서 그걸 통해서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이 한 2,400억 달러 정도 되고요. 그 나머지 5천억을 어디서 조달하냐? 그럼 주식 환매를 하거나 이럴 때 1% 소비세를 부여하겠다. 뭐 이런 소비세 인상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조달을 하겠다고 하는데 미국은 민주당, 공화당, 민주당이 엄청 싸우면서 국회에서 이렇게 막 어떤 게 이렇게 의사가 한국하고 똑같잖아요. 네. 서로 똑같은 체제잖아요. 그래서 통화가 돼야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바이든이 지지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국회가 이게 지금 바이든이 생각대로 움직여주냐 또 미국 경제가 중국을 저렇게 배제하면서 오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만약에 미국이 이대로 하면 있잖아요. 네. 이대로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인플레 감축 법안이 감축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중국을 배제하잖아요. 반대일 거예요. 지금 이게 이름이 인플레 감축 법안이라고 했지만 네. 만약에 중국을 정말 여기서 배제하면은 오히려 확 올라가 버릴 거예요. 인플레이션이요. 예. 왜 그러냐면 제가 데이터로 말씀드릴게요. 네. 왜냐면 이 사람들이 이 데이터를 들어야 가슴에 와 닿는데 왜 네. 인플레이션 오히려 올라가는지를 만약에 이렇게 중국을 배제하면 인플레이션이 왜 올라가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 세계 그 리튬 전지가 있잖아요. 네. 리튬 전지의 양극재하고 음극재가 81% 글로벌 81% 양극재를 중국이 공급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음극재는 91%를 중국이 공급하고 있어요. 배터리는 중국이 79%를 하고요. 배터리 공급의 79% 중국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하루아침에 만약에 중국 거 만약에 안 쓴다 가정하면 그 단가를 누가 감당합니까? 그러게요. 결국은 그건 소비자들이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과 현실은 다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글로벌 업체를 결국 중국에서 수입해 올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인플레 감축법이라 해도 중국에서 공급할 수 있는 공급량을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 못 맞춥니다. 이게 못 맞추고요. 미국 자체가 지금 얼마 정도 차지하고 있냐? 양극재 시장에서의 미국 점유율은 0.16%밖에 안 돼요. 거의 없다시피. 예, 음극재에서 미국 점유율은 0.27%예요. 글로벌 리튬 에너지 배터리 생산에서 미국 5.5%밖에 안 돼요. 자체가 아예 안 돼요. 그러면 한국, 일본 이런 나라를 통해서 그걸 보완해야 되는데 한국, 일본의 기업들이 대부분 다 중국에서 수입해 와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앞으로 10년은 중국을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날 수는 있겠죠. 네. 대가는 이 세상 공짜가 없다는 게 이 세상에 모든 일이 다 정면하고 반면입니다. 이걸 선택했으면 뭔가 대가가 있어요. 그렇죠. 대가가 뭔지 알아요?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인플레가 감축이 되는 게 아니라 인플레 감축 법안이 그대로 진행이 되면 인플레가 폭발할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할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히려 특히 미래 4차 산업에서 아까 말한 핵심 산업에서 중국이 원자재, 반제품 이런 쪽에서 시장 점유율이 중국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주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대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굉장히 어렵다. 앞으로 10년 사이에는 어렵고 오히려 만약에 인플레 감축 법안이 정말 그 기업들이 책대로 진행해서 인플레가 확 올라가면 미국은 손들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사실 뭐 네. 그냥 글로벌 2차 전지 기업들 입장에서는 네. 뭐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법안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저는 단기간에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어느 만큼
글로벌 동맹 국가들이, 미국의 동맹 국가들이 미국의 이 전략에 같이 해주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한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이나 뭐. 근데 같이 해주냐가 중요한데요. 어느 만큼 동맹 국가들의 역할이 중요해요. 근데 지금처럼 하면은 동맹국들도 짜증난다는 거죠. 아까 말했잖아요. 미국에 생산한 것만 해주겠다니까 한국 현대차나 이런 차들이 그 수혜 혜택에서 배제가 됐잖아요. 한국 전기차는 못 받는 거예요. 네네. 그게 차이가 700만, 한 차당 700만 원이에요, 원화로. 그러면 미국 차를 뭐 이기는 거예요? 테슬라가 제일 혜택을 봐요. 그러면 결국은 동맹국이라 하면서 미국은 자기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동맹국들도 모조리 아니잖아요. 네가 동맹국이라면 같이 윈윈을 해야 되는데 이런 법안을 만들어 놓고 내내만 혜택을 보고 동맹국가들 기업들 혜택 못 보면 동맹국가들 같이 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미국의 하원 의원들이 지금 한국에 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 지금 장관, 차관 다 만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요구하잖아요. 너네 그러면 지금 장관 차관 다 만났어요. 그래서 너네 그러면 안 된다. 풀어달라 막 이러잖아요. 전기차 보조금 우리도 달라 막 이번에 지금 하원의원들이 막 국회의원들이 말하고 있잖아. 미국 하원의원들이 알아가서 좀 상황 파악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단 말이에요. 근데 저렇게 미국이 자기 이익 중심 아메리카 퍼스트 하면 동맹 국가들이 그냥 우리도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지금 동맹국을 내세우면서 지저분한 건 동맹국들을 하게 하고 좋은 거는 자기 혼자 테이킹하면은 말빨이 서겠어요. 그거 다 1, 2년 서지. 이러면 안 서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 왜냐면 중국은 시장이 크잖아요. 워낙 독일, 이태리, 프랑스, 한국이 중국과의 경제 관계가 엄청 지금 깊거든요. 아시잖아요. 네네. 그 막스의 자본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 사람들은 막스 자본론을 많이 배웁니다. 근데 막스 자본론이, 중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는데, 경제 기초가 상층 구조를 결정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좀 어려운데 표현이 쉬운 말로 하면 이런 말이에요. 경제 기초가 상층 구조를 결정한다는 말이 무슨 말? 쉬운 말로 하면 부부간에도 돈 벌어오는 사람의 목소리가 크다라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 간에도 돈을 벌어오는 사람 목소리 크다라는 거고요. 기업 내에서도 돈을 잘 버는 부서가 목소리 크다라는 거고 조직 내에서도 돈을 잘 버는 자가 목소리 크다라는 거예요. 진리네요. 맞죠? 네. 그러니까 경제 기초가 상층 구조를 결정한다는 거는 경제 관계가 정치 구조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국가 간의 외교 관계도 경제 관계가 이 글로벌 지배 구조도 어디서 돈 벌어오는 자가 더 말빨이 세다라는 거예요. 그럼 중국과 비즈니스 했을 때 돈을 더 많이 번다고 하면 지배 구조, 중국과의 지배 구조가 중요해진다라는 거예요. 네. 정치 구조가 중요해진다. 아무리 가치 이념이라도 사람들의 현실의 이 이익이 더 중요하거든요. 경제 이익이. 왜 나는 지금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뭐 이념을 위해서 내가 뭐 50년 후에, 100년 후에 내가 살아가는 사람 아니잖아요. 사람이란 건 경제 동물이잖아요. 앞에 이익이 더 중요하고 특히 민주주의 국가의 정권은 4년, 5년 임기밖에 안 되잖아요. 뭐 독재 국가처럼 20년, 푸틴처럼 20년, 50년, 20년씩 막 독재 경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인들은 내가 4년, 5년 국가를 경영하는데 미래가 뭐 중요합니까? 코앞이 중요하지. 경제 기초 관계가 상승 구조를 결정하기 때문에 당분간에는 중국과 이런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가 저는 미래 10년 없다고 봐요. 인도 인프라라는 건 한 국가의 경제가 인프라가 먼저 사회 간접 자본이 투자가 안 되면 기업들이 이익을 못 냅니다. 그러면 인도 가보면 길이 일단 안 닦아져 있어요. 그냥 기업들이 사람의 월급은 낮은데 길이 안 닦여져 사회 간접자본이 안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물류비용이 너무 애보다 배꼽이 더 커서 안 맞아서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인도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거든요. 중국을 나가서 인도 갔다가 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물류비용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분간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 특히 미래 산업은 중국이 제일 빨리 갔거든요. 4차 산업, 특히 이런 2차 전지, 배터리,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산업 이런 거 다 먼저 갔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이 인플레 감축 법안의 핵심이 친환경 산업이에요. 신재생 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 근데 중국은 이게 2010년부터 엄청 이쪽을 많이 했어요. 산업이 가장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유럽하고 중국이 가장 많이 이쪽을 빨리 갔어요. 미국은 지금 이제 한다고 하는데 그게 인플레 감축 법안이거든요.
근데 이쪽이 부품들이 다 유럽하고 중국 쪽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인플레 감축 법안의 핵심이 인플레하고 상관이 없고 사실 친환경 산업을 대대적으로 키우겠다는 거,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대대적으로 키우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 쪽이고요. 우리가 부동산 있잖아요. 부동산에 20년 전에 부동산 사람들이 지금 다 부자가 됐어요. 20년 전에. 네네.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래요. 20년 전에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 인플레 때문에 다 거지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네. 정말 지금 네. 주변에 돈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보세요. 그 20년 전에 집을 한 사람들이 지금 집을 못 삽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네. 근데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중국도 미국도 다 똑같아요. 지금 어떤 시점이냐면 지금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가 그 상황이에요.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발전이 지금 너무 빨라요. 지금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투자를 안 한 사람이 20년 전에 부동산 투자 안 한 사람과 똑같아요. 지금 데이터를 보면은요, 작년까지, 제가 지금 온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작년까지 전기차가 네. 그냥 쏘였어요. 근데 올해는 2배 넘게 성장했어요. 그러면서 충전 인프라가 2배 넘게 깔리고 있는데 한국은 좀 늦어요. 왜냐면 한국이 이 아파트 안에 여러 가지 조합 때문에 그래요. 네, 충전 시설도 좀 설치하기 힘들고. 예, 여기는 옛날 아파트가 주민회의 거쳐야 되고 네. 복잡하더라고. 근데 중국이랑 보면은 작년 대비 지금 전기 자동차가 600만 대, 작년까지 300만 대였다. 지금 600만 대로 올해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고, 네. 전체 자동차 침투율, 보급률이 27%로 올라갔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13%였어요. 네.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미국이 인플레 감축법의 핵심인데, 그게 중국이 가장 빨리 갔고, 미국이 이제서 막 돈을 여기다 지금 막 7,500억씩 때리면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인플레 감축법의 핵심이에요. 이거 보면 웃기는 게 인플레 감축법안을 해놓고 인플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왜 인플레 감축법이나 했는지 알아요? 국회에서 네. 빨리 통과시키려고 하고, 두 번째는 사람들한테 내가 인플레를 잡겠다라는 걸 그렇죠. 보여주려고 하는데, 지금 인플레하고 아무 상관없고, 이대로 하면 오히려 인플레를 더 높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 중국 배터리 업체라든 전기차 업체들은 좋을 수밖에 없겠네요. 약간 이런 인플레 네. 감축이라는 노이즈 때문에 약간 눌려 있을 때 좀 길게 보고 사실. 그래서 사실 내 말했잖아요. 지금 투자 안 하면 과거 20년 전에 부동산 투자하는 것 같다고요. 이런 좋은 기회가 안 온다니까. 엄청 떨어졌잖아요. 주식이.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시대적 운명이 바뀔 때입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떤 때 사람들이 큰 돈을 버냐면 그리고 타 방송에서 디지털 화폐, 메타버스가 앞으로 이제 부자 되기 위한 중요한 키워드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가 돈을 세계적인 부자들이 언제 버는지 알아요? 세계적 부자들을 내가 이런 말 하면, 제가 재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 이런 표현하면, 이래요. 당신은 세계 1% 부자 아니면서 무슨 부자 되는 법을 알려주나 이런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왜 사람이 1% 되냐 안 되는 운이 중요합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네네. 한 개인의 운명은 시대적 운명을 못 이긴다. 그렇죠. 한 기업의 운명은 시대적 운명을 못 이긴다. 한 국가의 운명도 시대적 운명을 못 이긴다. 알리바바 마윈이 중국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 사람이 98년 때 창업을 했어요, 알리바바를. 지금 똑같은 알리바바를 지금 창업시키면 알리바바 마윈이 성공할 것 같아요? 힘들죠. 못합니다. 손정이 다 시대적 흐름을 잘 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개인의 운명은 시대적 운명을 못 이겨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 하면 당신도 부자가 안 됐으면서 무슨 그런 이야기 하냐는데,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인사이트를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대적 운명을 이룰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시대적 운명이 뭔지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98년, 제가 너무 또렷한 게, 네. 내가 그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머리에 딱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나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때 대학교 교수하고 있었는데, 저는 공대를 나왔어요. 화학공정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처음에 나와서 화학 교수를 했어요. 유기화학, 무기화학 가르쳤어요. 근데 제가 화학공정 하다 보니까 컴퓨터로 프로그램 짜는 걸 대학교에서 했어요. 그랬더니 대학교에서 저보고 컴퓨터를 가르쳐라 하는 거예요. 화학 전공인데. 컴퓨터를 가르치게 되면서 우연하게 컴퓨터 센터를 하게 됐고, 우연하게 그때 인터넷을 하게 됐어요.
그때 내가 기억이 또렷해요. 근데 인터넷 거품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네. 지금 메타버스 NFT 거품 비교도 안 돼요. 지금 거품은 그때하고 비교도 안 돼. 그때는 그 HTTP 주소 하나만 있어도 막 50억씩 용자 받을 때예요. 지금 생각 오면 웃겨요. 그 주소를 그냥 받는 건데 그때는 HTTP 주소 하나도 막 50원씩 용자를 그 정도로 거품이었어요. 그래서 2000년에 IT 버블이 터지거든요. 붕괴가 돼요. 근데 어떤 때 사람들이 큰 돈을 버냐면 그때 그 알리바바나 구글 다 98년에 창업했어요. 맞아요. 네. 아마존 다 98년 그때입니다. 그때 막 지금 그 NFT 이 거품처럼 막 블록체인 이런 가상자산 거품처럼 네. 뭐 우리말로 하면 아무나 다 몰려왔어요. 우리가 우리끼리 할 때 항상 뭐 개나 소나 온다고 이러잖아요. 네. 그것처럼 그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2000년에 IT 버블이 빵 터지면서 다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근데 그때 살았던 기업이 중국 같으면 알리바바 같은 기업이었어요. 근데 알리바바가 14년까지 계속 적자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모르겠지만 중국 내에서 알리바바 마인을 다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계속 돈만 까먹으니까 돈을 1조도 못 벌어오고 생각해 98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 까먹었어요. 2013년에 야후가 투자가 들어오거든요. 알리바바에 야후가 네네. 들어와요. 그래서 국면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전까지 계속 돈 까먹어서 중국에서는 마윈이 미친 사람이다. 그리고 다 정상으로 안 받고요. 엄청 비난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살아남은 기업이 지금의 전 세계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 하는 겁니다. 그게 구글이고 그렇잖아요. 그게 네네. 아마존이 그게 후에 페이스북 이런 애들인 거예요. 네네. 그때 살아남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거품이라는 게 부자를 만드는 시기예요. 결국 사람들이 모를 때 부자가 만들어져요. 우리가 이렇게 잘 알면 사람 투자를 안 해요. 그렇죠. 우리 마치 결혼에 대해 잘 알면 결혼 누구나 다 안 하겠다 그러거든요. 결혼을 한번 해본 사람들이 다시는 결혼 안 하겠다 그래요. 근데 결혼 전에는 결혼에 대해 환상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이 결혼에 대해 결혼 생활의 환상이 그것처럼 투자도 똑같아요. 산업도 똑같아요. 이렇게 모를 때 돈을 써요. 모를 때 열정을 쏘아요. 그래서 거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다 알면은 누구나 다 잘 알면은 투자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투자는 그런 게 있어요. 결국 다 안 다음에 투자를 하겠다면 기회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왜냐면 이 얘기할 때 늘 해주는 말이 있는데요. 매번마다 이 말을 해줘요. 우리가 언론인인데 미래학자인데요. 우리가 에버렛 로저스라는 이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이 사람이 우리가 기술 수용 주기 모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어떤 새로운 기술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정도를 곡선으로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버렛 로저스의 곡선이 기술 수용 주기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새로운 기술인 어떤 개념이 딱 나왔을 때 2.5%만 받아들인대요. 전체 인구의 2.5%. 네. 그걸 핵심 수용자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innovator라고 해요. 2.5%가 어떤 새 개념이 딱 수용하고 그걸 딱 받아들이고 거기서 열정을 쏘고 끌어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인데 그걸 우리가 한국어로 번역하면 성각 수용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영어로는 early adapter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13.5%예요. 그 말을 2.5%의 말 듣고 맞아. 그래 그게 온다 하고 따라가는 13.5%가 시대적 흐름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일반 사람들한테 막 받아들인 상품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서 대부분 받아들이는 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정기 다수 수용자, early majority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34%가 따라 들어오면서 전체 시장이 확 커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모든 새 개념 단계, 제품 개발 단계, 그 다음 캐지 마케팅을 통해서 전체 34%올 때까지 요 단계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메타버스나 지금 이 세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2.5%는 100% 온다 말하고 13.5%는 그래 거기 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게 실제 메타버스 세상에 올라면 그 어떤 기술적 돌파구가 있어야 돼요. 어떤 제품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스마트폰처럼 다 사용하면서 메타버스가 사람들이 일상생활이 되게 하는 어떤 단계가 있어야 돼요. 네. 스마트폰이 우리 2009년에 애플이 스마트폰에 전 세계 사람들이 인터넷 세계를 바꾼 것처럼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34%가 처음에 시장이 확 커지면서 그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34%는 후기 다수 수용자에서 레이트 머저리티라는데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다 검증이 된 다음에 따라오는 사람들. 근데 죽어도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16%가 있습니다. 지각 수용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늘 시대에 지금도 2D 폰을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말해요. 그 부자는 앞에 1.5%하고 13.5% 중에 마윈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죽을 거예요. 다 죽을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100% 이 안에 들어가야 부자가 되는 거고 이때는 사람들이 다 모를 때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데서 100% 공부한 다음에 투자를 하겠다는 건 돈 안 벌겠다 말하고 똑같아요. 왜냐면 다 알면 투자 안 하게 돼요. 원래 가장 좋은 게 한 70%까지 알고 하는 게 가장 좋대요. 70%까지는 알고 해라. 그래 아까 내 앞에서 말 리스크 해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리스크 해지가. 네. 그러니까 이게 안 될 때 뭔지는 알고 투자를 해야지. 그러면 한 70% 정도 공부를 하면 돼요. 근데 그렇죠. 100% 다 하고 하겠다라는 거는 기회를 다 잃어요. 그래서 2.5%는 좀 감이 있어야 되고요. 그 2.5% 중에 마인 같은 사람이 되려면 시대적 운명이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 시대가 와야 되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시대적 흐름이, 개인이 오면 시대적 흐름 모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았지만 부자가 못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이걸 다 맞추는 사람들이 결국 세상을 선도하고 그 중에 부자가 되는 거죠. 네. 암호화폐가 이제 한 차례 확 올랐다가 꺼지고 그다음에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도 작년 한 하반기에 되게 막 10배씩 오른 주식이 있다가 최근엔 거의 다 좀 주저앉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이 예전에 웹 2.0 즉 뭐 아까 말씀하신 구글이나 아마존 이게 닷컴 버블 때 엄청 올랐다가 그렇죠. 꺼지는 지금 이 시점과 유사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그래서 저는 너무 잘 됐다고 보고요. 이번에 테라루나 사태가 터지기 잘했다고 봐요.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추정했거든요. 네. 아까 그 인터넷 버블하고 똑같았어요. NFT가 그냥 뭐 누가 그림의 하나가 막 네. 700억, 800억 하고 네네. 팀프리 그림이 네. 막 700억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가상자산 투자하는 펀드가 700, 800억 주고 산 건데 그 사람 무슨 목적이 있어서 샀어요. 그게 700, 800억 해서 산 건 아니고 내 생각엔 그 사람이 시장을 만들려는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었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이쪽에 내 생각에 펀드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에 700, 800억 투자를 했다고 그걸 산 것 같아요. 그래서 NFT 붐이 팍 분 거예요. 시장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 700억, 800억을 원가로 생각한 거지. 그래서 후에 뭐 트위터 하나가 막 몇십억씩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 가치의 본질에 집중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거품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시장에 주목하게 된 거죠. 그리고 테라루나 사태 때문에 가상자산에 대한 사람들이 이 인식이 냉정하게 되면서 지금 무너질 애들 다 무너지는 거죠. 가짜는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를 하는 애들만 앞으로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물의 발전이 이렇습니다. 가짜는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없어지는 게 이렇게 거품이 무너지면서 거품이 우리가 파도가 쓸려가야 우리가 모래알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거품이 무너져야 진짜 가짜를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사물의 발전이에요. 인터넷도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잘 왔다. 그래서 죽을래. 왜냐면 제가 어디 가서 특히 강남 쪽에 오면요. 인사를 하잖아요. 다 메타버스를 한대요. 다 NFT를 한대요. 작년에 그랬어요. 맞아요. 뭐 인사하면 다 NFT를 한대요. 다 메타버스에서 제가 그때 이건 진짜 거품 맞구나 이랬는데 올해는 아닙니다. 올해는 이런 말을 꺼내기 부끄러워해요. 저 여의도 있잖아요. 여의도 금융 가잖아요. 올해는 이런 말을 꺼내기 무서워해요. 말 안 하려고 해요, 될수록. 그렇게 됐어요. 작년에는 다 한다 하다가 이제는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가짜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하는 사람만 열정을 갖고 아까 말한 그 2.5%, 13.5% 이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2.5% 할 거예요, 13.5% 할 거예요. 난 어쨌든 지금 2.5%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 투자 관점에서 방금 말씀하신 게 정말 진짜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사실 기업을 고르기 어렵기 때문에 네. 약간 현실적인 투자 방법으로 인해서 네. 뭐 국내외 상장되어 있는 이 메타버스 ETF가 몇 개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들을 좀 길게 보고 투자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지금 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ETF는 늘 좋은 선택입니다. 왜냐면 ETF라는 건 어떤 산업의 인덱스를 다 포함시 그 안에 있는 그 주요 기업을 다 넣어서 그 산업을 대표하는 지수이기 때문에 ETF는 일단 거래 수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한 기업을 연구하는 것보다도 그냥 이 망할 애들 맞고 어쨌든 그 안에 살아남을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큰 돈은 못 벌지만 그 전체 산업의 흐름을 벤치마킹하고 있기 때문에 ETF는 일반적인 논리로 봐서는 좋은 선택입니다. 근데 메타버스 ETF라는 거는 구성을 보면 지금까지 나온 이 메타버스 ETF 구성을 보면요. 그냥 빅테크 기업들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게 진짜 메타버스 ETF라는 다른 문제예요. 제가 보는 지금의 ETF는 메타버스 ETF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냥 뭐 빅테크 기업 대부분 다 담아였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 다 그냥 관에 넣어버려서 사실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메타버스 하는 기업이랑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메타버스 ETF는 조금 달라요. 왜냐면 지금 그냥 빅테크 기업들을 반도체 기업들 중심으로 주로 구성이 돼 있어서 구분이 안 돼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확실히 좀 공부를 열심히 한 다음에 이 중에서 네. 진짜 이 메타버스 관점에서 정말 네.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런 네. 기업을 잘 찾아서 투자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또 독서 모임 이걸 네. 주최하셔가지고 네.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어떻게 참석할 수 있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궁금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독서 모임은 제가 시작한 건 아니고요. 저를 좋아하는 팬이 처음에 만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시작하게 됐는데 처음에 계속 거절하다가 후에 하게 됐고 지금 2년 반 넘게 끌고 오게 됐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지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앞에서 제가 네. 늘 하는 말이 있는데 독서 모임 하게 된 취지가 한 개인의 운명은 시대에서 운명을 못 이긴다. 맞아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시대에서 흐름을 읽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업의 운명도 시대에서 운명을 못 이겨요. 우리가 무너지는 그 자이언트 기업들 보면은 다 시대에서 앞에서 변화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시대에서 변화를 잘 적응 못하면 죽습니다. 그게 코닥 같은 기업이에요. 그 큰 기업이 죽었잖아요. 상상 네. 불가능한 거예요. 코닥은 그 당시에 이쪽 영역에서 그 특허를 제일 많이 갖고 있었어요. 자기 그 필름 영역에서는 특허 제일 많이 갖고 있는데 죽었어요. 왜냐면 시대가 이런 전통 필름 사진 시대가 아니라 핸드폰 카메라 시대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땐 디지털 카메라였어요. 네. 소니. 네. 시대가 이쪽으로 가는데 계속 필름 쪽에 했으니까 망하는 거죠. 시장이 변해버린. 그래서 기업도 시대에서 운명을 모이면 파산합니다. 죽습니다. 국가도 똑같아요. 한강 기적이 있었다는 거는 시대에서 운명이 있었기 때문에 한강 기적이 존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독서 모임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시대에서 흐름을 읽게 하는 건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다. 제가 아까 앞에서 투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거시경제를 잘 읽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그런 거고요. 또 제가 스스로 봤을 때 이 흐름을 읽는 거는 좀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독서 모임을 통해서 시대에서 운명을 읽게 하는 어떤 창구가 되자. 이래서 취지가 두 가지예요. 이 모임에서 시대에서 운명을 이룰 수 있는 책을 읽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제 강연을 또 해줍니다. 한 2시간 해줘요. 책을 한 달 동안 읽게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강연을 해줘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주제는 크게 두 가지. 미래산업. 요즘에는 다뤘던 게 블록체인도 다뤘었고요. 메타버스도 다뤘었고 친환경도 다뤘었고 탄소 배출권도 다뤘었고 이번에는 지금 위기가 오냐 안 오냐 엄청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고 또 중국하고 미국 간의 갈등을 빚고 있고 중국이 지금 부동산 무너지고 있어 지금 경제 위기에 대한 공부를 이번 달에는 하거든요. 네. 이번 기회는 위기 공부. 네네. 위기에서 가장 큰 투자 기회가 오기 때문에 우리 선의 위기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가장 큰 투자 기회가 뭘 것인가를 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독서는 위기를 전문하거든요. 경제 위기 다루고 이게 그러니까 시대에서 흐름을 읽는 미래 산업 이런 쪽 공부하는 게 하나의 주요 내용이고요. 다른 하나는 중국입니다. 제 장점이 중국 경제, 중국 금융이잖아요. 그렇죠. 중국 네. 전문가고 그래서 중국을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내용을 중국에서 독서 모임에서 중국 관련 강연을 해줍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 강연이 많아요. 아. 그래서 이 두 가지로. 그래서 미래의 흐름을 읽는 데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나라가 미국 하나 있고 중국이 있습니다. 미래 시대에서 운명을 읽으려면 중국하고 미국의 변화를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또 중국의 변화를 읽어주는 창구로서 독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참여는 어떻게? 참여는 제가 일단은 안유화 경제투자론이라는 유튜브가 있어요. 거기 가면 제가 안내가 있어요. 네네. 참여 방법에 대한 안내가 있고요. 제가 또 개인 SNS도 있고, 예, 독서 모임 또 연락 링크도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마 저를 검색하시면 나올 거고요. 또 유튜브에서도 또 안유화 경제투자론이라고 또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안내가 있기 때문에 아마 방법을 아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예. 네. 오늘 교수님 네. 나와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끝으로 시청자를 위해서 네.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시대에서 운명이 바뀔 때입니다. 시대가 바뀔 때예요. 근데 시대에서 운명이 바뀔 때는 늘 영웅이 나올 때입니다. 중국말로 时势造英雄 이런 말이 있거든요.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는 말이거든요. 지금 딱 그런 시점입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 그래서 여러분, 근데 맹목적인 추종과 맹목적인 전문가의 이런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맹목적 전문가의 말을 따르는 건 중요하지가 않고요. 내가 지혜롭게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공부를 다 하고 하겠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도 지혜롭게 하고 투자도 지혜롭게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혜롭게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딱 두 가지가 뇌리에 꽂히는 것 같아요. 첫 네. 번째가 이제 시대적 흐름을 읽어야 된다. 두 번째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내가 정말 마음에 와닿고 추가적으로 궁금하다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유튜브 채널 또 운영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독서 모임 같은 경우에도 또 열정적으로 잘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꼭 한번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유화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